이소크라테스 인문학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에세 해설은 에세 본문을 이미 읽은 독자들에게 본문에 언급된 일화의 배경 지식, 몽테뉴가 사용한 용어의 해석, 논리의 전개 등 보다 심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세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몽테뉴 작품 전체의 특징 혹은 철학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다른 컨텐츠와 구별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에세 해설을 듣기 전에 에세 본문을 읽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해설 내용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1장 예언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맨 처음은 예언에 관한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거죠. 예언을 구분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여기서는 이제 신탁과 자연물로 점치기로 구분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키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키케로가 신탁이 약화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심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케로의 이 말은 점술에 관하여라는 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이 글은 점술에 관한 대화편으로 키케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점술이 허황되고 실제 삶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 글입니다. 그래서 키케로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신탁만큼 경멸하는 것도 없을 지경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또 키케로가 고심했다고 해서 키케로가 신탁이 약화된 거를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왜 이렇게 신탁이 약화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신탁을 내다 보니까 장소의 힘이 약화되어서 신탁도 드물어졌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탁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니까 키케로가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탁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점술이죠. 점술은 이제 뭐 짐승의 내장,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내장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든가 또 뭐 새가 나는 모습이라든지 번개가 치는 시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걸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내장 기관이 가진 자연적 구조를 예언과 결부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플라톤의 대화편 그 티마이오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티마이오스에서는 무슨 설명이 있는가 하면 동물의 간이 욕구적인 부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성과 지혜를 나눠 갖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체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물의 간은 욕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체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과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꿈을 통해서 예언을 지기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플라톤은 이제 이성과 지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동물의 간이 욕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과 지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관이고 따라서 예언을 즐기는 것은 이성과 지혜를 나눠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어떤 간이 굉장히 좀 뭔가 천상의 어떤 일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자, 몽테뉴는 이제 신탁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을 했고 동물의 신체를 이용한 점술은 우리 종교, 곧 기독교 신앙이 폐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도 별이나 귀신, 신체의 모양, 꿈 등으로 점을 치는 행위는 여전히 있었죠. 특히 이제 별을 통해서 점을 치는 우리가 점성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아주 대표적이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원래 이름은 미셸 드 노트르담이라는 사람의 라틴어식 이름이죠.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점성술사로 1555년경에 예언서를 발간을 해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의사죠. 이제 그의 예언은 이제 마치 그 암호문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 암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연구자들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런던 대화재 1666년에 있었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출현까지 정확하게 예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후반에 소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예언자이기도 하죠. 점성술에 휘둘러서 이제 큰 공경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로 몽테뉴가 지목한 사람이 살루초 후작 프랑스와입니다. 살루초는 어딘가 하면 프랑스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피에몬테 지역에 있던 옛 이탈리아의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갖다 놨죠.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이 이제 현재 프랑스고, 요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는 지역이 피에몬테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탈리아는 오늘날에는 이제 통일이 돼서 하나의 국가처럼 느껴지지만, 원래는 통일 이전에는 수백 개의 작은 독립적 도시국가들로 존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살루초라는 이 도시국가는 그 중에 이제 하나였던 셈입니다. 1529년에서 1601년 기간에는 이 살루초라는 곳이 프랑스 영토에 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536년에 프랑스군이 피에몬테 지방으로 진군한 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살루초 후작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프랑스와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서로 적이 되어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프랑스 영토였기 때문에 살루초 후작은 당연히 프랑스군에 속했고, 그러니까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1세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불리하다는 예언이 사방에 퍼지니까 불안감에 주군을 배반하고 카를 황제 편에 가담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프랑스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살루초 후작이 배반을 한 거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없이 끝이 났죠. 하지만 이제 이 살루초 후작 입장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정념에 찢긴,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의리를 생각을 하면 현재 속해 있는 프랑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정념에 찢긴 사람이 되어서 큰 고통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예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토스카나의 점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토스카나는 이제 이탈리아 중부 지역으로 중심 도시는 이제 피렌체가 되죠. 여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 타게스라는 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타게스 신이 점술의 원칙과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책을 저술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이 타게스 신이 알려준 점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이것이 크게 유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테뉴는 예언에 관한 그간의 모든 방법을 망라해서 한번 정리해 본 후에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이 몽상에 불과하고 자신은 차라리 주사위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위라는 것은 운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죠. 운수라는 것은 운명 혹은 뭐 천명, 숙명 이런 말인데, 예언과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예언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 되어질 것을 아는 거죠. 예언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미리 알고 피하거나 대책을 세우고자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운수라는 것은 섭리가 미리 결정한 것을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보고 이것이 섭리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그 운명을 따르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언과 운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적어도 몽테뉴의 입장에서는 운수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예언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인간의 의지보다는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이것이 자연의 뜻이라면 그거를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예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플라톤의 국가를 들면서 나오는데, 이 플라톤의 국가 제5권에 보면 이상국가에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호자 집단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호자 집단이 이제 선별이 돼서 좀 뛰어난 사람들로 이제 수호자 집단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수호자 집단들이 고정된 계급을 이룬다면,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호자 집단이 자식을 낳고 자신들의 권력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집단이 부패를 하면서 이산국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아내와 자식을 공유하는 집단혼을 통해서 누가 자기 자식인지 모르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귀족 계급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상적인 장치에 불과하긴 하지만, 개념상의 이제 제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자식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그러면 자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지를 알 수 없게 되고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수호자 집단이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공동으로 부모 노릇을 하면서 수호자 집단으로만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혼인도 추첨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몽테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제비뽑기라는 것은 바로 그 국가에 나오는 추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국가를 읽어보면 이것이 순수한 운수는 아닙니다. 제비뽑기가 완전히 진짜 운수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이제 무작위 추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통치자들이 조종한 결과로서의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이 순수한 제비뽑기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몽테뉴는 이 플라톤의 국가에 나와 있는 이 제비뽑기를 하나의 예로만 그렇게 들고 여기까지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언이 적중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책력이 나오는데, 책력이라는 것은 천체를 관측해서 해와 달의 운행 및 절기 따위를 적어놓은 책이죠. 뭐 동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책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정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는 진실도 있고 허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화살을 쏟아보면 몇 번쯤은 관역을 맞추는 경우도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적중 빈도를 높이는 방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또 비슷한 예로 무신론자인 디아고라스의 일화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키케로의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디아고라스라는 인물은 아테네의 철학자로 오늘날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최초의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이 도시 국가가 조상의 신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도시 국가였는데, 거기서 무신론자라고 불릴 만큼 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를 한 사람, 나름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문제 제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디아고라스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여기 그림에 보면 바로 요 사람이 바로 디아고라스죠. 여기 기회가 되면 이 아테네 학당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 디아고라스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몽테뉴의 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사모트라케 섬에서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원에 이제 뭔가 예물을 바치고 도판을 이제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그 신들의 도우심으로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야, 그것보다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라고 근거를 들면서 신에 의한 구원이 수많은 사례 중에 특별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무신론적인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라는 그런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케로에 따르자면 모든 철학자 중에서 오직 콜로폰의 그 세노파네스만이 점수를 뽑으려 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테뉴가 하는 말이 그러니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학자들도 점수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왕들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이어지는 두 가지 기적은 왕들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거죠. 첫째는 수도원장 요아킴이 장차 교황이 될 사람의 목록을 미리 예언했다는 책입니다. 당시 교황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속군주하고 동일한 군사적, 정치적 외교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교황이 누구인가는 사실은 왕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책이 실제로 있고 교황이 될 사람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그 레오 황제의 예언서인데 이 레오 황제라는 불리는 인물은 여러 명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457년에서 474년 동안 동로마 제국을 다스린 레오 1세를 말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예언서를 써서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 이런 말이죠. 자, 몽테뉴는 이 두 책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책들이 가진 애매모호함이 후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할 방편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러한 책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지한 예언서로 작성했을 수도 있겠지만 후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야망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남들을 좀 이용해 먹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언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 조금 원래의 목적이나 어떤 의도하고는 좀 달리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크라테스의 그 다이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죠.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을 다룬 글이 여러 편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들었지만 플루타르코스의 소크라테스의 수호신에서도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거기에 보면 테오크리토스라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에 소크라테스의 수호신에 대해서 관련된 일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와 일행들이 에우티프론을 만나러 이제 교차로에서 안도키네스의 집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걸음을 멈추고 자기에게 수호신, 즉 다이몬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다이몬이 상자 제작자들의 거리로 방향을 틀어 내려가면서 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위험하니까 글로 가면 안 되고 상자 제작자들의 거리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앞서간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대부분이 돌아섰으나 그 일부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야, 뭐 다이몬이 나타났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간 거죠.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와 이제 함께 했던 일행은 괜찮았지만 헤어진 일행들은 쭉 가다가 조각가들의 거리를 내려가다가 돼지떼에 맞닥뜨려 넘어져서 아주 오물범벅이 되었다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친구들이 소크라테스의 수호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야,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간 사람은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볼만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다이몬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유명하고 소크라테스의 그 다이몬은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철학자들은 이성을 중시하고 미신을 타파해야 마땅하다라고 느끼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재책이나 우연한 말 따위에 전조에 의존한다는 것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문헌으로 봤을 때 분명히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다이몬을 언급을 하면서 다이몬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몽테뉴는 이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성의 판단 이전에 그에게 떠오른 의지의 충동,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가 볼 때 소크라테스는 정화된 영혼이고 지혜와 덕성의 훈련으로 아주 준비된 영혼입니다. 그래서 다이몬이라고 불렸던 신의 숨결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매개체도 없이 수용할 만한 신비한 힘이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아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내면의 꿈틀거림을 느끼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이어가죠. 물론 이제 몽테뉴의 입장은 늘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의 꿈틀거림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는 때때로 그걸 느낀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 정도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몽테뉴는 과연 신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인가 아닌가? 사실은 뭐 몽테뉴만이 제대로 잘 알겠죠.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몽테뉴는 이제 흔히 무신론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의 어떤 정신이 세속주의적인 또 무신론적인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라고 해서 몽테뉴를 오히려 높이고 뭔가 근대적인 인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빵세의 저자 파스칼이 그를 거침없이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몽테뉴의 신앙을 무신론으로 단번에 몰아붙이기에는 상황이 좀 복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몽테뉴를 무신론자라기보다는 회의론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무신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스칼이 몽테뉴를 무신론자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회의주의자 이코르 무신론 이렇게 우리가 도식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용철의 논문 몽테뉴의 종교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몽테뉴를 무신론자로 여기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무신론의 선배로 몽테뉴를 끌어들이면서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테뉴는 적어도 그의 삶에서는 카톨릭 신자의 의무를 충실히 행했고 특히 에세 1, 2권은 종교재판소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낼 정도로 상당히 종교적인 그러한 교리에 충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몽테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분명히 밝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회의주의적인 색채를 갖게 되는 거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프로테스탄티즘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선명한 믿음의 기준, 뭐 파스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열의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면이 있겠죠. 자,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은 우선은 지혜와 덕성이 경지에 올랐을 때 신이 마련한 섭리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중한 지혜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 이성의 확실성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예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중한 지혜인 이성,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 라는 태도 역시도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것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양쪽을 다 비판을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예언에 관하여라는 글은 몽테뉴의 입장에서는 예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싶은 이성이라는 것도 절대적으로 그것이 꼭 옳으냐, 그것이 늘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그러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예언과 우리의 이성 양쪽 모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준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몽테뉴가 자신은 누구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몽테뉴는 자기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의 어떤 글쓰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나름대로 그 속에서 몽테뉴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